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재호는 눈을 떴습니다. 30년째 반복되는 습관이었어요. 침실 벽면에 디지털 시계가 붉은 숫자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재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넓은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편, 작은 서랍장 위에 놓인 은색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5살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보조개가 깊게 파인 얼굴, 반짝이는 눈동자. 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아, 재호는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유리면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매일 아침의 의식이었어요. 액자를 가슴에 품고 서 있는 재호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백화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유진이 사라졌습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었어요. 경찰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 수연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당신이 제대로 봤어야죠. 수연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재호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3층 펜트하우스였어요. 성공한 IT 기업 대표의 삶이었지만 그 높이만큼 외로움도 깊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재호는 55의 나이에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의 주름과 희끗해진 관자놀이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어요. 사장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재호는 몇 숟가락만 뜨고 일어났습니다. 많이 드세요. 몸이 상하실 텐데. 순자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괜찮습니다. 자, 빼주세요. 재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룸미러로 재호를 살폈어요. 오늘도 회사 먼저 가시나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차는 한강대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재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겠지요. 재호에게는 그런 일상이 없었습니다. 테크빌딩 30층, 한재호가 운영하는 H&퓨처의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재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사장님, 9시 이사회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실장 이지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재호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한 그녀는 재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회실에서 장서구 전무를 비롯한 임원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후계자 문제였어요. 사장님,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장서구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호와 함께 회사를 일궈온 동반자였지만 요즘 들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호의 답변은 늘 같았어요. 사실 그에게는 대를 이을 가족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있었다면 회의를 마치고 사장실로 돌아왔어요. 재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유진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작은 나무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유진아, 아빠가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새로운 가사도우미 면접 일정이 잡혔습니다. 김순자 씨가 고향으로 내려가시게 되어서요. 이지원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서현진 씨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또 다른 낯선 사람이 그의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알지 못했어요.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다시 액자 속 유진을 떠올렸어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서울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한재호는 거실에서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원이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서현진 씨,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이력서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현진, 29세, 사회복지학과 졸업. 보육원 출신으로 대학까지 장학금으로 마쳤다고 적혀 있었어요. 깔끔한 필체가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목소리가 맑았어요. 재호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현진은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모은 자세였어요. 재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육원에서 잘하셨다고 하던데요. 네, 5살 때부터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현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재호는 그 동작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혹시 그때 다치신 곳이 있나요?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사고 때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재호의 가슴이 순간 뛰었습니다. 유진도 넘어져서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 일을 하시다가 가사도우미를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좋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현진이 말할 때마다 재호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말투, 표정,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됐어요. 현진은 성실하고 꼼꼼하게 답변했습니다. 재호는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현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 재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진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진이 출근했습니다. 김순자 씨가 일주일간 일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 집 주인 어른이 예민하시니까 조심해서 일해야 해요.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민하시나요? 가족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특히 딸 얘기는. 현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연이 있는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첫날 청소를 시작했어요. 현진은 거실의 액자를 보았습니다.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참 예쁘네요. 현진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재호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현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얼 준비하고 계세요? 재호가 부엌 입구에서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순자 씨가 사장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현진이 된장찌개를 젓는 모습을 보며 재호는 또다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젓는 방향, 속도, 심지어 맛을 보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음악 좋네요. 현진이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재호가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바로 유진이 좋아하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이 곡을 아세요? 재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왠지 편안해져서. 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현진이 정갈하게 차린 상을 보며 재호는 놀랐어요. 반찬 배치, 그릇 선택,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상차림이 아주 좋네요. 잘 모르겠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현진의 대답에 재호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재호는 현진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항상 두 손으로 잡는 습관, 웃을 때 오른쪽 보조개가 깊게 파이는 모습, 긴장하면 귀를 만지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유진과 닮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김순자 씨가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현진은 이제 혼자서 집안일을 맡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현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호는 거실에서 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깨 라인, 머리 스타일, 심지어 설거지하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아내 수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현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이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서현진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재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편 현진도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집에 있으면 왠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살던 곳 같았어요. 특히 유진의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왜 이럴까? 현진은 혼잣말을 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서구 전무가 사설탐정 김태식과 만났습니다. 한재호 집에 새로 들어간 가사도우미를 조사해 주세요. 무슨 이유로요? 뭔가 수상해요. 사장님이 너무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장서구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계자 문제에서 밀려날 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재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현진이 라면을 끓일 때 계란을 넣는 방식, TV를 볼 때 다리를 모으고 앉는 자세, 심지어 재채기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유진과 똑같았어요. 이럴 수가.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윤곽, 눈매, 입술 모양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진은 기억을 잃었다고 했거든요. 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겠다고요. 서로 틀렸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감정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재호는 새로운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현진이 자신의 딸 유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답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현진을 관찰하며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매일 아침 현진이 준비해주는 식사를 받으며 재호의 마음속 확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사장님,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장실에 들어왔어요. 무슨 전화요? 서현진 씨에 대한 제보라고 하면서요. 익명이었는데 과거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보육원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됐지만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한편 장서구는 사설탐정 김태식과 다시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현진 확실히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김태식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보육원장 박소정과 연락해봤는데 당시 후원금 관리를 맡았던 게 서현진이었대요. 그래서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안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왜 갑자기 보육원을 나왔겠어요? 장서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이 자료를 언론에 흘릴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재호는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현진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 정말 예쁘네요. 현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현진의 진심 어린 말에 재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과연 이 사람이 사기꾼일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로 보육원장 박소정이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소정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서현진 씨 때문에 오셨나요? 재호의 물음에 박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진이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돼서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후원금 관리할 때 실수가 있었어요. 금액이 안 맞았는데 박소정의 말은 여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재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현진에 대한 의혹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큰 실수였나요? 300만 원 정도. 현진이는 모른다고 했지만 당시 관리를 맡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박소정이 떠난 후 재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현진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과 사기꾼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현진과 마주 앉았어요.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현진 씨, 네, 사장님. 혹시 보육원 시절에 후원금 관리를 맡으신 적 있나요? 현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있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셨나요? 사실인가요? 재호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스며들었어요. 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액이 안 맞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져갔나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진을 믿고 싶었지만 객관적 정황은 좋지 않았어요.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사장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현진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호는 혼자 남아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현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돈을 가져간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현진은 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김순자 씨에게 다시 연락해서 임시로 일을 맡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현진 없는 집이 얼마나 허전한지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마주하던 따뜻한 미소,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 집안 곳곳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현진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재호의 물음에 이지원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좀 이상해요. 뭐가요? 제보 전화도 그렇고 박소정 원장님이 오신 것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재호는 이지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현진 씨를 몰아내려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재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서구였어요. 최근 들어 후계자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재호는 중얼거렸어요. 만약 누군가 현진을 쫓아내려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재호는 확신했습니다. 현진이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요. 이지원 씨, 네, 사장님. 서현진 씨를 다시 불러오세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겠습니다. 재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현진이 자신의 딸인지, 누가 왜 그녀를 쫓아내려 하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지 못한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요. 진실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재호는 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진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장님, 현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시죠. 1시간 후 한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현진은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미안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함께 진실을 찾아봐요. 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다음 날부터 현진은 다시 재호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재호는 현진을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닌 함께 진실을 찾아갈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현진 씨, 보육원 시절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녁 식사 후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가끔 꿈에서 본 듯한 느낌은 들어요. 어떤 꿈이요? 넓은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따뜻한 느낌이에요. 재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유진의 기억일까요? 한편 이지원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보육원 관련 자료를 뒤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지원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박소정 원장이 말한 후원금 사건. 시기가 안 맞아요. 어떻게요? 서현진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 2013년인데 후원금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났어요. 재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오류였어요. 그럼 현진 씨는 무관하다는 뜻인가요? 네. 게다가 당시 실제 횡령한 사람은 다른 직원이었어요. 이미 처벌받고 떠났고요. 재호는 안도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현진을 모함한 것이었어요. 누가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렸을까요? 이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장서구 전무님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재호는 현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나요? 현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네. 당신은 완전히 무고해요.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할 입장이에요. 재호가 현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어요. 현진이 청소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사장님, 이게 뭔가요?
상자 안에는 유진의 어릴 적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난감, 옷, 그리고 작은 팔찌 하나. 이건 제 딸 유진이가 차고 다니던 팔찌예요. 재호가 팔찌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현진이 갑자기 오른쪽 손목을 만졌어요. 왜 그러세요? 이상해요. 이 팔찌를 보니까 손목이 간지러워서. 재호는 현진의 손목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팔찌의 크기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혹시 한번 차봐도 될까요? 현진이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팔찌를 현진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마치 원래 주인을 찾아간 것처럼. 그 순간 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재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진 씨, 혹시 DNA 검사를 받아볼 생각 있으세요? DNA 검사요? 네, 제가 잃어버린 딸이 있어요. 당신과 나이도 비슷하고, 현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요. 저도 궁금해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원이 봉투를 들고 왔을 때 재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현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원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99.9% 일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와 현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유진아,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현진도 모르게 그 단어가 입에서 나왔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냐, 아빠, 잘못이 아니야. 이제 찾았잖아. 그날 밤 부녀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나눴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모함한 걸까요? 현진이 궁금해했어요. 장서구일 거예요. 후계자 문제 때문에. 재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장서구를 불러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장서구도 결국 사실을 인정했어요. 후계자 자리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 딸을 모함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서구는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재호와 현진은 함께 재호의 아내 수연의 묘소를 찾았어요. 여보, 유진이를 찾았어요. 이제 가족이 됐어요. 재호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현진도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수연이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부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빠, 실종 아동 가족 찾기 재단을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같은 가족들을 도와주자.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진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한유진, 네. 한유진이요. 재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저도요, 아빠. 창밖으로 따뜻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서울 강남구의 희망 가족찾기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이었어요. 벽면에는 실종 아동들의 사진이 정성스게 붙어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서현진이 아닌 본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첫 상담이지?
한재호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조금 떨려요. 괜찮아. 넌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재호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유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뿌리를 찾아 헤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어요. 50대 여성이었는데 20년 전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저도 30년을 헤맸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유진이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였어요. 점심시간 부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재단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아빠,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응, 이지원 씨가 잘 도와주고 있어. 그보다 넌 어때?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유진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어요. 과거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오후에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한 달 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일치합니다. 상담실에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5년을 기다린 모자 상봉이었습니다. 유진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축하드려요.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기쁨을 다른 가족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재단 일을 마친 부녀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펜트하우스였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의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유진아, 저녁 뭘 해 먹을까? 아빠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할게요. 부엌에서 유진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재호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전 꿈꿨던 일상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네, 아빠? 아빠가 30년 동안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아니? 유진이 손을 멈추고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거야.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아빠, 유진이 재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일은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재호는 딸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두 사람은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때 참 예뻤구나. 재호가 5살 유진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도 예뻐요? 유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 딸인데. 두 사람이 웃었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하나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재호와 수연, 그리고 어린 유진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엄마가 지금 우릴 보고 있을 거야. 재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부녀는 함께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성묘였어요. 엄마, 재단이 점점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3가족이 상봉했어요. 유진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재호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고마워.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묘비 주위로 흩날렸어요. 마치 수연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진이 말했어요. 아빠, 저 결혼하면 어떨 거예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재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찬성할게. 하지만 아빠를 버리면 안 돼. 당연하죠.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두 사람이 다시 웃었어요. 한 달 후 재단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그동안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1년간 저희 재단을 통해 12가족이 상봉했습니다. 유진이 단상에서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호는 뒤에서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조용한 카페에서 부녀가 대화를 나누었어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빨랐지.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 네. 그런데 아빠, 응?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유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재호도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아빠. 물론이야. 이번에는 평생 함께 할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재단 1주년 기념일이었다. 1년 전만 해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있다. 아빠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있다. 엄마, 고마워. 아빠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나를 찾아주셔서. 재호도 늦은 밤 유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액자는 예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잘 자.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벽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 있었어요. 내일도 재단에는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진과 재호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